놈이야. 항소하면서 이것까지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진짜. 돈 문제는 아주 정말 예민해.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판결이 최종심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지불을 안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지불 안 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최종심 확정되면은. 네. 근데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와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1심 단계에서 가집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진짜. 그때 그 받아줘요? 아니 대체적으로는 가집행 받아줘요. 얘는 대체가 아니잖아요. 대체적인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제집행,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거고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면 네. 법원은 대체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 누구를 위한 법원이야?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재산은 10억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10억이 다 바닥났다. 그러면 김건희 재산이 한 70억 된다고 하잖아요. 네. 김건희 재산으로 확대되나요? 그건 안 된답니다.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데 김건희가 내란에 개입했을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그쵸. 김건희한테도 이제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쪽으로 나중에 가서 소송하는 게 더 받을 가능성 크죠. 왜냐하면 김건희가 집행이라는 거는 자기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네. 나중에 최은수 씨까지도 확대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내란에 다 연루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연루가 뭐 안 된 것처럼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루가 됐는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받아야 이제 너무 예민해 지금. 너무 그런 뜻이 아니 왜 뉘앙스를 그렇게? 뉘앙스. 뉘앙스 조심해 주시고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신인규 좋다 그랬는데 너무 예민해 지금. 전 사안별로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예민하게 하는 인간이 있죠. 지기현이 나와. 지기현이 나와. 룸살롱에서 나오라 말이야. 이 룸살롱 지기현. 나오란 말이야. 아직도 들어가 있네. 여기 있지. 네. 삼겹살 먹고 있지. 룸살롱 지기현. 그리고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로 풀어줬고. 그렇죠. 내란 재판 지금 느긋하게 진행하고 있고. 12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이는 지금 뭐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기현이가 지금 내란 재판 다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말 견딜 수가 없잖아. 근데 시민단체 사세행이라는 곳이 네네. 시민 2만여 분과 함께 이 문제 많은 지기현이를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청원서를 대법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기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의원님. 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진상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면 다 확인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냥 거의 끌어안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 발표도 안 해요. 조희대. 그냥 시간 지나면 이게 뭉개지겠거니 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희대. 저는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박찬대 후보가 지금 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공수처에 관련 자료도 넘겼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상으로 저는 더 크게 보는 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당시 그 대법원 전압 판결 이 진상도 지금 다 묻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거 다시 수면을 올려야 된다고 올려야 돼요. 올려서 그 당시에 정말 딱 9일 만에 전압 판결 선고됐거든요. 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응당한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묻혀 있고 이거 다시 수면에 올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본적인 법 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때 정말 국민적 여론 뜨거웠는데 그 왜 다 스톱됐어요? 선거 시기에 한번 좀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이 있었죠. 선거 시기에 이제 사법부까지 대립 전선을 만들어서 전선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한다기보다는 국회에서 나서줘야 돼요. 국회에서 해야 예를 들자면은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특검도 가능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상권분립이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국회는 상권분립에 근거해서 사법부에도 감나라 배나라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겁니다. 상권분립이잖아요. 그게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삼권 분립이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명분 삼아 가지고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법 독립은 다 존중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법부 독립을 부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법 독립을 가장해서 결국 대법원이 정치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거는 뭐 특검 그 이상도 더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내란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무슨 염치로 지금 거기 대법원장실에 앉아 있습니까? 좋아. 아니 저는 이거 정말 참을 수 없고 조희대 대법원 때문에 이 나라의 사법부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사실상 쥐기현이를 누가 비호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좋아. 아 저는 조희대 이거 진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진짜 뚜껑 열린.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조희대가. 그렇습니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라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조희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그 이재명 후보 재판은 그렇게 성격 난 그때 되게 급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기현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조희대 씨?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는 그때 성격 급한 사람인 줄 알았어. 왜 그래? 그러네요. 그렇잖아. 네, 9일 만에 정말 전대미문의 선고를 했는데 지기현은 지금 몇 달 됐나요? 지금 꽤 됐죠. 그리고 기간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뭐 복잡한 일입니까? 일주일이면 그냥 충분합니다. 보고서까지 일주일 작성.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를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어쨌든 많이 좀 그 소강 상태가 돼버렸다는 게 안타깝고 이거를 다시 지금 부범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박찬대 대표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라도 이걸 좀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리고 확실하게 좀 공격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요하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좀 기자회견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국회 법사위가 열려야 돼요. 관련해서. 이게 여론이 엄청 뜨거울 때는 그때 막 전국 법관 대표회 뜨거 해가지고 연다 해놓고 여론이 쫙 약간 사그라드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의견 안 내고 끝내버렸잖아. 끝냈어. 검찰 독재 정권이요. 판사들이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땅땅땅 때려서 검사들 올린 거 다 판결해주기 때문에 성립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쾌남 정대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생이 완전히 그냥 진짜 다 무너진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사법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판사의 권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판사의 권위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사법부 지금 묻지마 실드치는 평론가들도 많거든요. 누구야? 이름 사법의 독립이고 나발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과거에 인혁당도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거고요. 맞아요. 정대택 선생님, 우리 쾌남 정대택 선생님 사건도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를 그냥 묻지마식으로 덮어주자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남근 판사라고 있었어요. 윤남근 판사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분이 쾌남 정대택 선생 유죄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모르실 거예요. 윤남근 판사의 부인하고 최은순의 동거남 김충식하고 같이 땅을 샀더라. 진짜 이 말이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레전드야. 몰랐어요. 이건 레전드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그 판사를 믿고 내 인생을 건 재판을 받는다? 있을 수 없죠. 모르셨죠? 몰랐어요. 모르니까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미온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날 잘못 잡은 거야. 실제로 근데 그 계좌까지 나왔습니다. 윤남근 부인 윤남근이 김충식 계좌로 돈을 쏜 계좌까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징계 사유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남근이는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판단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기현 부장 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빠르게 하고 법제도 개선까지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기현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또 여름이라고 휴전기라고 휴가도 간 것도 웃겨 나는. 그거 맞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란 사건인데 쉴 거 다 쉬고.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조이대 지기현은요 언론의 도마에서 사라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맞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맞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 상황들을 봤잖아요. 네. 끊임없이 국민들 시선 안에 있어야지 딴짓을 못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기현이 그 시간으로 나를 바꿔서 재판한 거 있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 사실상 윤석열 풀어준 거잖아요. 탈옥시켜준 그렇죠.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거 저는 지기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거 정말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한때 이제 우리가 그 많이 다뤘었는데 이게 막 연결고리가 좀 이렇게 좀 엉성하긴 해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쓱 그때 넘어가 버렸어요. 쓱 넘어가 버렸어. 속상합니다. 네.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여론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나는 좀 이 언론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요? 지금 굵직한 게 너무 많잖아. 네. 캄보디아 ODA 어마어마하잖아. 네. 양평고속도로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등등 지금 너무 굵직한 게 많은데 대한민국 언론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김건희 목걸이야.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가. 하도 이것만 다루니까 나도 오늘 이거 다루겠습니다. 네. 아니 하도 이것만 다루니까 내가 뭐 마치 뒤처지는 것 같아. 맞아. 캄보디아가 뭐 규모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건 거긴 인력과 품과 시간, 비용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 그리고 뉴스가 쉽고. 요건 되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것만 다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다루면 약간 뒤처진 것 같고 또 이거 안 다루잖아요. 그러면 얘 뭐 이상한 그 구멍가게 같은 데서 변호사 또 앉혀놓고 나를 또 씹어요. 이거 못 다루게 했다고. 했었지 그때도. 그때 하고 이제 안 하죠. 그래서 뭐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 순방 때 착용했죠.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그런데 이 목걸이 하나 갖고 김건희가요. 총 6번 말을 바꿉니다. 6번. 6번. 네.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목걸이를 딱 했어. 그러니까 이거 재산 신고가 안 돼 있었어. 500만 원 이상은 재산 신고해야 되거든. 네, 근데 재산 신고 너 안 했어. 비싼 건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해명 나옵니다. 현지에서 빌렸어. 현지에서. 요게 이제 첫 번째야. 1차. 그러니까 야, 너 누구한테 빌렸어? 대가는 줬어? 이렇게 딱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해명이 이제 나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해명이었거든요.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해명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해명이 언제냐? 요 건과 관련해서 고발당했어요.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지. 윤석열 파면 내고 나서 2025년 5월에나 돼서 서면으로 또 이 관련해서 의견을 받은 거야. 서면으로. 세 번째 말이 또 바뀝니다. 김건희 쪽에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이전에 대통령실 해명 있죠? 그건 사실과 달라요. 전 대통령실에 그런 해명 전달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인한테 빌리고 소상공인한테 빌렸다 뭐 이런 거 말한 적 없다 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봤더니 최재형 목사 영상에 이것과 관련해서 맞아. 김건희가 한 게 있었어. 맞아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입장 봅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목걸이는 저는 그게 얼마짜리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샀다고 그러죠.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완전히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거 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더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전. 그러니까 뭐 싹 다 거짓말이야. 그러네. 김건희는. 그러네. 자, 또 이제 입장 네 번째.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특검이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자 이제 또 다섯 번째 입장 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냐? 뭐 많아. 그거는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솔직히 맞다. 하지만 해외에서 모조품을 산 거다.
여기 이제 5번째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인멸했네 이 여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또 논란이 된 거야. 그러니까 6번째 또 말이 바뀝니다. 내가 해외에서 모조품 사서 오빠에게 선물을 했고 그거를 다시 또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 거다. 증거인멸 아니라는 거야. 지금 6번째 또 바뀌었지.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모조품인지 아닌지. 네. 결과가 나왔죠. 모조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특검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진품하고 모조품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김건희 측에서 혹시 꾸민 게 아니냐 이 부분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싹 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게 그냥 다 거짓말이야. 뭐 조사 받아도 이름 뭐예요? 김건희. 아니, 거짓말이야. 김명신이야. 그냥 거짓말이야. 그냥 다 묻지도 마. 네. 김건희한테는 어차피 다 거짓말이니까. 묻지도 마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떻게 김건희 특검은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죠. 정리가 안 돼 있네.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건희 친인척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특검에.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 목걸이 같은 것들을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장모집에 간 거야. 특검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미리 세팅을 해놨다라고 지금 특검은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심.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의 뭐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을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윤석열, 김건희를 많이 도와줬는데 보답이 없더라.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주위에서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온답니다. 네. 아마 그런 제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보일 수도 있고 역제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뭐 거짓말을 워낙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저희 같은 이게 나이든 평론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느 게 진짜인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추론해 보면 몇 가지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토에 갔을 때는 진짜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뒤에 이제 말썽이 나니까 모조품을 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드는데 네. 만약에 모조품이 국내에서 구입을 했다면 국내에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래서 제조 연월일을 확인을 해보면은 나토 갔을 때 진짜였는지 나중에 모조품을 새로 구입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외국에서 구입했다면 해외 구입처의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된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목걸이 논란도 저거 신발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 드는데 샤넬 12켤레 물론 뭐 거짓말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에요. 김건희는 그냥 인생 자체가 조작이에요. 노선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여론 조작, 뭐 잔고 증명 조작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조작까지. 다 조작인데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이 목걸이가 사실 통일교에서도 뭐 주고하면서 로비의 대가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걸이긴 한데 이 목걸이들도 덩어리로 보면 지금 YTN 인수 문제, 캄보디아 문제 이 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심에서 싹 사라지니까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김건희가 거짓말하면서 약간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해놓는 거에 언론이 또 따라오네. 대한민국 언론 수준 내가 다 알고 있어. 또 던지면 또 따라붙네. 전 이게 굉장히 불쾌해요. 좀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다 이것만 다루는데 매불쇼 말고는 그렇게 본질에 좀 접근하는데 매불쇼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데 그 전에 큰 거 많이 했거든. 난 진짜 이거 나 안 다뤘어. 다루기도 싫어. 난 다루면서도 지금 시간 아까워. 근데 모든 언론이 이거를 다 탑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안 다루니까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또 느껴질까봐. 저기 큰 게 많은데. 선거 전략에 나오는 목걸이는 생각하지도 마. 이게 딱 생각나네. 그러니까 김건희 전략에 지금 약간 한국 언론이 좀 놀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샤넬 신발 12켤레 깔아놓은 것도 이것도 조작이거든. 발 사이즈 조작. 260인지 뭐. 맞아요. 그게 난 솔직히 무슨 270이든 뭐 380이든 나는 관심이 없다고. 그건 더 기분 나빠. 느낌이 신데렐라 게임 같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신데렐라도 자극적이잖아요. 네. 이 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직자윤리법 4조의 등록 대상 의무를 이제 위반한 거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중간에 이제 진술이 한번
대통령실 관계자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진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원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고발이 필요하다. 위증 관련해서. 위증 관련. 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저 이우한 화백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봄다발이라든지 그게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뇌물수수하고 좀 연동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었다. 뭐냐? 20억 원 이상 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나왔다는 거야. 그 장모 집에서. 장모 집에서. 근데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 그림이 나와? 이 사람들은 그림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예화랑. 예화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불법 캠프로 예화랑에 갔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예화랑 건너편에 또 건진법사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화랑을 빌려준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가 그냥 남매가 아닙니다. 다 의미 있는 남매였습니다. 남동생 김용식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식. 남동생 김용식은 누구냐? 윤석열의 주례를 봐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였어. 그리고 김용식이가 인수위 비서실에 발탁이 됩니다. 맞아. 그리고 누나 김방은은 청와대 자문단 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맞아. 이거 간단하게 보면 안 되거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특검이 예화랑 관련해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계좌까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 이 뭐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것도 쓱 묻힐 뻔했는데. 네, 요거 보더라고. 다행이다. 너무 다행입니다. 불법 비밀 캠프. 네. 이거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불법 선거사무소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알려진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고발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혐의가 짙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엄중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까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 지금 예화랑 관련해서 이 부분 포함해서 조사를 빠짐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선거 사무소는 국민의힘이 돈 토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25억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이 그림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로비 수단으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자면 법인에서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거야. 고가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오죠. 코인처럼 활용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코인으로. 네네. 예. 옛날 수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제대로 들여다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쯤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이용 의원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하필이면 지금 새 시대 이야기를 할 건데 하필이면 또 우리 이용 의원이 환경노동위에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새시대 이야기 노동 이슈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른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근데 앞에 막 뭐 윤리특위 얘기하고 윤리특위도 중요하죠. 말씀 또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정부가요 국무회의를 그냥 통짜로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야, 이 한마디 좀 듣고 싶어. 다들 보셨을 텐데 한 1시간 반짜리를 통짜로 공개를 했거든요. 와, 근데 보면서 와, 나는 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못 보겠는 거야. 왜요? 국무위원들 혼날까봐. 내가 불안해가지고. 좀만 답변이 도는 것 같다 싶으면. 막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뭘 물어보면 다 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를 때마다 막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 나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 최고위원회 이제 제가 계속 그 배석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법률 사안 관련해서 법률위원장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면 뭐 하나하나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꿰고 계세요. 세세하더라.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두루뭉술한 게 없어. 네, 그냥 되게 구체적인 걸 질문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제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우물쭈물하면은 아니 모른다고 하세요. 딱 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특징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어제 해라. 국무회의가 사실은 그냥 평소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감 없이. 근데 조금 저는 가혹하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왜요? 김용훈 노동부 장관 된 지 뭐 며칠 됐다고. 저는 그거는 다르게 봤어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은 김용훈 노동부 장관하고 두 사람이 약속 대련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약속 대련해서 이른바 노동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서로의 약속 대련에 의해서 이슈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어제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짚고 싶은데요. 네네네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심입니다. 초심. 나도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나는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 내가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친기업적이고 성장 정책을 쓰더라도 네. 노동자들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본심을 보여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력이 없는 장관들은 아마 도태될 거야. 못 견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못 견뎌. 절대로. 제가 그 장관님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두괄식으로 이야기해라. 이재명 대통령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말할 때 형용사 부사 쓰지 마라. 명사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서류에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답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찾아와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조언 드릴게요. 그 매부쇼랑 같은 시간인데. 매부쇼 이재명이야? 똑같아. 아니 그 어제 그 요새 그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최동석 전 그분이 사실은 그분이 나설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주제도 안 맞았어. 안 맞는데 손 들고 이렇게 하다가 말을 잘랐죠. 아니 근데 자기가 들어올 자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용도 지금 실무적인 얘기를 지금 하기도 정신없이 막 티키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탁탁탁 실무적으로 진짜 사람 분야별로. 근데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를 하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이 답만 얘기하세요. 그렇죠. 답만 얘기하세요. 답만. 제가 그냥. 근데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역대 대통령들이 산재 문제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핵심이야. 집요하게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우리 사회 메인 의제로 이렇게 끌어올린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이슈가 됐다는 맞습니다. 거.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SBCA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끌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단 놀랍고요. 그러면 언론들도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 이슈야. 자 보세요. 지금도 노동 이슈가 원래 그렇죠. 노동자들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동 이슈 사람들 동접자 더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생각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저렇게 완전히 지금 다 지금 라이브로 하려고 하는 판에 정작 용산을 출입하는 대통령 기자실은 지금 누가 들어오네 마네 이걸 가지고 뭐 우리의 동의를 안 받았냐 뭐 참 많이 대비가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따가 이상호 기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 대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재인 실제 약속한 건 아니고 보면 알죠. 서로가 그쪽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화미소 정도.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염화미소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이 민주당에 로비를 하니까 이게 법이 누더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대로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이 이게 힘들다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절충되지 않은 것을 절충하려고 하면은 법이 산으로 가요.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신 거예요.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한편의 전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을 통해 가지고 막 손에 좀 땀이 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좀 보는 재미가 있었고 국무회의장
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분이구나 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무원 사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처 간 칸막이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이 보신주의인데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칸막이를 다 부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천착하고 집착한다. 맞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고 네. 사실 보고서의 함정이 있거든요.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서는 페이퍼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고서 띄워놓고 아예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잘해버리니까 네. 국무위원들이 이제 공부 안 해오면은 도태돼. 이제는 뭐 도태될 아니, 수밖에 도태돼.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시켜줘도 게. 못합니다. 근데 윗물이 바뀌면 아랫물도 바뀝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끼임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SPC 공장을 찾았죠. 네. 그랬더니 바로 이틀 만에 8시간 넘는 야근 폐지해버리고 그렇죠. 안전 강화에 600억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SPC에서. 예. 근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포스코 ENC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자 바로 포스코 ENC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제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저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진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와서 네 대통령이 나서니까 네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도 사과 없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서야. 공개적인 사과는 저는 못 봤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없었고요. 네. 저 사업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난번 광명의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의 그 사망제 사건과도 관련된 네. 그 동일한 그 회사고요. 그 아까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랑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국무회의에 임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준비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네. 이제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일을.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직을 걸으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그 결과물, 그러니까 수치가 일단 네. 사망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지 않으면 네. 실제로 직을 걸어야 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이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제가 고용노동 팀장이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재해에 가장 많이 지금 방점을 찍고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그 기조로 지금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업재해 문제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일 이렇게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보고서 형태로 좀 대통령실에 지금 보고하려고 야, 이 진심이네. 예, 준비하고 있고 와, 또 하나는 진심이야. 그 산업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산재 문제입니다. 그 산재 보험 문제. 네. 아, 보험. 그러니까
보상 처리를 또 신속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보상 처리 시스템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 보상 처리 기간을 매우 신속하게 하는 단축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저희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네.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노조법 2, 3조. 네. 사실은 이 노란봉투법과 이 산업재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은 지금 산업재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청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거는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나오션이지 않습니까? 거제도에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한척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자들이요. 원청 노동자가 30%대입니다. 60%대가 하청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청 노동자들의 이 산업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이런 산업안전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책임지는 거죠. 같이 대화하고 교섭하고 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하청 노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파업도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대화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대화 촉진법일 뿐만이 아니고 산업재해 예방법일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무조건 무슨 악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건 전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전 세계 선진국 OECD 국가 수준에서도 가장 나쁜 국가 중에 선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사망 사고 만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 사고의 수치를 10,000명당 기준으로 이제 수치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0.39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치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이제 감축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정과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줄이려면 일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라는 게 추락, 떨어짐, 끼임 매우 후진적인 그렇죠. 재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받게 되는 사용자들의 페널티가 이거를 제대로 예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그렇죠. 경제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적이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는 더 뭐냐면은 사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 의무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재계에서는 처벌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도요. 처벌 만능이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예방입니다. 예방이야. 뭐라고 돼 있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 책임자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 소장 정도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안 고쳐지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를 부과를 한 거. 네. 이 두 가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방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고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실제로 원청 대기업 재벌들에서 경영 책임자인 CEO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고는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렇지. 일선에 엄청나게 이거를 지시를 해요. 네. 야, 이런 분들 문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강구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네. 그러려면
비용과 인적 물적 조직을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온 엄청난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변화다. 잘 이제 안착되는 시기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출근했다가 죽어. 그게 말이 되는 나라냐? 말도 안 돼.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제서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한솔제지에서 사망했거든. 노동자가 하루 지나고 발견될 정도야.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하니까 그 지금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안전 오늘 재미없다라고 한 놈 누구야 임마. 죽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는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하고 육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르네상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동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경영자들이 사실 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또 짜내가지고 짜내다 보니까 안전도 배려가 안 되고 장시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식을 좀 바꿔서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이제는 만들 때가 정말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사회가 좀 변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겠죠. 네, 저희는 또 자블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솔제지 말씀하셨으니까. 한솔제지. 당시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30대 노동자고요. 입사 한 달 만에 수습 기간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끔찍하게 돌아가셨어. 예, 근데 이제 그 배우자분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실종 신고 해가지고 이제 확인됐어요 뒤늦게. 근데 사실은 그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게 안타까운 지점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 쉴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 구 ADT 캡스 아시죠? 요 회사를 그 사모펀드가 인수해가지고 SK 쉴더스라는 상호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가 한 달 사이에 3명이 돌아가시는 중대재해 그 빈발 사업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차장 CCTV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걸 모르고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5시간 뒤에야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산업재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 반열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후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기도 하지만 이런 후진적인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 반열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센서 하나 달면 해결되는데 진짜. AI로 센서 하나 달면 해결되거든요. 자동 방호 장치 뭐.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항상 그 태클 걸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것과 윤리특위 6대6은 아니죠. 아시겠죠? 잘 돌아가서. 아니 그렇잖아. 아니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곳이란 말이야. 근데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토를 못 달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토 달았다가는 큰일 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에 계속 토 달아왔던 곳 아닙니까? 6대6은 아니잖아요. 6대6은 진짜 아닌 거야. 진짜 아니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 6대6이 뭐야 진짜. 6대6은 진짜 아니야. 6대6은 역시 아니야. 수미 일관성 있어서 제가 최욱 앵커님 좋아합니다. 갑자기 짐 챙기시더라고. 요거 저기 박진영 목소리입니다. 6대6은 진짜 아니에요. 이제 분위기 파악하셨군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